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연구원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실 누가 정답을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구원님? 잘 극복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편안한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제목 자체가 제 강의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오네. 네, 한 번 더 넘겨 나오네. 제목이 이제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포스트라고는 제목을 붙여서 이제 벗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지구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뭐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는데 팬데믹은 2개의 그 대륙이 감염에 들어갔을 때 그걸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겪었던 팬데믹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신종플루가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는 에피데믹이라서 아시아권에만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들 앞에 이제 눈앞에 와 있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저희들이 큰 과제로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어쨌든 굉장히 잘 대응을 잘 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확진자 수가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세계적 뉴스를 들으면 브라질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는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인은 지금 한 650만 가량이 이제 지금 확진자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미국이 최근에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중 10%가 사망하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10만 명은 저희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쟁보다도 더 심각하게 저희들에게 공포심을 불러다 주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까 하는 걸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팬데믹 시대의 충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흔히 노멀을 넘어서 뉴노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도덕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의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공포, 여러분 공포 느끼시죠? 감염의 어떤 공포들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뭘까? 제가 질문을 자주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 이제 평생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 안 벗으실 것 같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옆으로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 씻기의 어떤 생활화.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안과나 내과에 뭐 감기 환자가 없어졌다, 눈병 환자가 사라졌다 하는 것처럼 손 씻기 생활하고 우리에게 위생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가서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겁니다. 이런 게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궁적통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주역에 나온 얘기인데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지속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한국 사회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이브도 만들어냈고 워킹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이름의 방역 체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소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하면 변하고 위기에 달하면 위기가 변화한다. 변화는 새로운 국면에서 소통하고 안정의 단계로 접어들고 이것이 지속되는데 또 위기가 오면 또 바뀔 것입니다. 청년들의 위기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겪는 우리의 위기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속되고 변화되는 사회 속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변화해 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한다면 이게 달리 혁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는 새로운 어떤 사회가 도래하는데 세계 질서의 변화? 어느 날 친해졌던 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적대적인 관계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죠. 최근에 EU 국가들은 영원히 좀 함께 할 것 같이 보였는데 프랑스와 이태리가 위험에 처하니까 독일과 네덜란드가 보여준 얘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 이태리 총리가
타국을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합니다. 또 변화하고 있죠. 중국과의 어떤 관계들이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죠. 국가 시스템의 어떤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건 아마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급격한 변화들. 그래서 제가 우리 과거에 뭐 97년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IMF를 겪었던 세대들이 느꼈던 것처럼 지금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2000년은 2020년은 엄청난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뭐로 남아 있겠습니까? 학교를 안 갔던 시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 아마 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엄청난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화상 강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전 지구상에 지금 분포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팬데믹 시대의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위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벡은 위험 사회에 대한 경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세계화의 위험의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위험이 퍼져나가는 것은 국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급격히 겪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국경을 뛰어넘는 위험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위험의 불평등화를 얘기합니다.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있지 못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의한 의료 체계들에 의해서 불평등했던 형태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흑인들의 죽음이 더 많아지는 걸 보죠. 이런 것처럼 위험의 불평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기성세대의 어떤 불평등들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가 여실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은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오랫동안 자기의 편의성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지금의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팬데믹 충격에 있었던 코로나 사회의 이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게 코비드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어떤 요소가 되겠죠. 첫째는 크라이시스 온 이코노미라서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의 돌파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금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전환,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것처럼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온라인 컨슈머들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은택 소비의 확장입니다. 온라인 소비 문화, 온라인 어떤 증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백신 소사이어티입니다. 건강 공공 의료의 어떤 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감염병 병원을 더 만들어달라. 나의 위험으로부터, 나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신 소사이어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는 아이솔레이션 앤 디바이드라고 해서 자발적인 고립과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 고립을 하죠. 방구석, 집구석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방구석에서 뭔가를 보기 시작하고 방구석 문화 소비를 하고 있다. 나는 집밥이 좋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면서 자발적으로 고립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격차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다. 데모크라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린 지금 직접적으로 대구로 달려갔던 많은 의료인들의 모습을 보죠.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부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내가 먼저보다는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마스크, 나보다는 의료인들에게 먼저라고 하는 배품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과거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부산에 있어서는 한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빈방을 내어주기, 한방 내어주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올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 이게 재난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어려움을 처했을 때 또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 관리의 어떤 시스템들을 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 가야 된다. 앞서 이제 우리 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사회 변화가 강하고 시정 요구가 강한 영역, 또 사회 변화가 강하지만 시정 요구는 약한 영역, 사회 변화와 시정적 약한 영역, 이런 4분위로 나누어서 무엇을 빨리 체계화하고 정책화해야 될 것인가를 단기,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정책적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실행의 어떤 과정이나 준비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런 포스트 코비드 사회의 어떤 예측을 한번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까 이제 동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 분야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청년들이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크게 이제 등장한 게 언택 소비의 확산입니다. 언컨택트죠. 비대면, 비접촉 소비 문화가 확산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도의 2월에 비해서 2020년 2월에 거의 2조가량이 늘어났다. 온라인 쇼핑의 총 구매액이 12조 원가량 됩니다. 12조 원이면 부산시 1년 예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12조 원이 온라인 쇼핑에 몰려있다. 비대면 스마트 유통 방식의 증가. 집 앞에 놓고 가세요. 돈은 이미 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장되면 뒤에 이제 차별화되는 것이 여기에 익숙지 않은 노인분들 이런 분은 시켜먹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해주겠죠. 그죠?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감자 한 알도 집 앞에 와 있더라. 예. 그런 시대가 왔다. 점점 더 이것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O2O 배송, 우리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가장 만약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배민,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홈코노미의 빠른 성장입니다. 집 소비죠. 집 소비.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식사 마련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직접 조리하겠다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는 것처럼 HMR, 여기 간편식이죠. 조리되어서 온 걸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밀키트 같은 이런 소비 시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외식업의 고객 감소율은 점점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져오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AI.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 AI를 통한 모든 사회의 어떤 변화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5G.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영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약간의 끊김이 있거든요. 현장과는. 5G가 됨으로 인해서 실시간, 이 5G나 6G의 어떤 영향으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원격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격 수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술 같은 1, 2초의 차이가 나더라도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하는 증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들로 나오는 5G 기술, 클라우드, 집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술, 그 다음에 IoT 기술들, 내가 움직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물 인터넷의 어떤 모습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2025년이 되면 실용화될 것이라는 것도 차량과 차량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 길로 가니까 넌 저 길로 가라고 하는 인간이 통용하지 않도록 사물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빠르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더 빨라졌고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글로벌 공급 사슬과 고용 시장의 변화.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의 공급망이 막히니까 한국이나 세계 경제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되돌아오는 국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부품 공장을 만들겠다. 리쇼링입니다. 다시금 되돌아오는 국내 복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시장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택배, 킥 서비스, 배달, 특히 이제 배달 서비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들도 빠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택배 상하차에서 무게를 일정 정도의 무게를 두고 더 이상 무거운 무게를 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노동 현장에서 보호 장치들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홈족 문화 여가 콘텐츠의 성장, 특히 OTT 수요 급증, 넷플릭스 여러분들 뭐 대부분 보실 겁니다. 이런 현상의 증가와 아울러 무관중 온라인 공연 페스티벌 전시 확산, 이것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소비시장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학습, 교육 학습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에서 웰니스와 치유 관광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의 어떤 그 예측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남들과 피하지 않고 숙박보다는 당일, 그리고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들을 가지겠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누구와 가겠습니까? 혼자 갑니다. 그리고 간다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진 찍고 기록하고 남기고, 친구는 기피하고, 가족은 가면 좋은데 조금 멀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자연 자원들, 해양, 온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산이죠. 부산의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끌어들이고 사업화할 수 있고 우리가 창업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산, 라임과 싱싱이 최근에 좀 철퇴를 맞았죠.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제도는 보완되어 있지 않고 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다는 자전거 길을 허용해주고 했지만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모빌리티 애즈 서비스라고 해서 앞으로는 연결되어가는 연계성의 어떤 확장에 간다 그러면 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용화되고 가능성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좀 여러분들 많이 이용했던 카쉐링 서비스 조금 주춤했습니다. 과연 공유경제가 감염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던졌습니다. 위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을 안 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공유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택과 스마트워크의 확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의 확산은 결국 앞서 나왔던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도입이 필요한 거고요.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나만의 새로운 어떤 역할들, 특히 이제 프리랜서였던 가능성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가진 자신이 독특한 노하우만 있다 그러면 어디서나 자신의 어떤 업무들을 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줌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런 이제 요소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행정수에서 스마트 행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AI를 도입해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도 곧 AI가 대신하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기술적인 어떤 AI 대체를 통한 민원 상담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굉장히 민원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에 여기서 굉장히 손쉽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개방을 합니다. 이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한 새로운 사업적 구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드 심한 앞서 말한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 주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젊은 층은 가심 쉽게 잘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량을 몰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안 되지? 계속 플러스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돈을 지불을 못 합니다. 현금을 주고 싶은데 뭔가 마지막에 카드를 내려가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좁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인포데믹,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은 공공성의 어떤 정보 뉴스가 확장되고 공공성이 안정화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들. 한국이 K방역에 있어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우리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우리의 방역망에 있어서였던 새로운 정책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 요인이고요. 12번째는 재난시민공동체 연대 활성화, 앞서 얘기했던 성숙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 나가자.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회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장,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와 가속화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14번째는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의 확산입니다. 최근에 서울 박원순 시장이 서울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표준 도시가 되고 싶다. 5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44개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 도시회의에서 국제도시연합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방역연합체를 만들자. 그래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만들면서 서울이 앞서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아시안 국가들과 함께 이런 아시안 도시들 간의 어떤 연합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역에 앞서 있는 국제 방역과 아울러 국가 간의 국제적 도시 간의 어떤 연합체들을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산 청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14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서 궁적 통을 얘기할 때 제가 했던 것과 같습니다. 뉴노멀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기술의 공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지구상의 생물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 위의 사회에 대한 과욕이 불러일으킨 것이고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알지 못하는 미생물체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과연 뭘까? 자연의 파괴나 생물적인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과 도전, 창의적 정신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에 주목하자. 새로운 창업과 창직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했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과 창직에 고민할 시대가 왔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공간에서 함께 더 고민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에 눈 감지 말자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에 불평등을 극복한 실천에 같이 좀 참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눠 쓰고 조금 더 아껴 쓰는, 앞서 공유 경제의 위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형태의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적 질서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상태들을 만들어 간다면 더 나은 사회가 빠르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뉴노멀 시대에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앞서 부산시의 청년 정책에서 나왔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회 혁신적 활동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리빙랩이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사회 속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청년들의 힘, 그게 아마 우리 부산을 보다 발전되고 보다 더 원활하고 또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한 번 더 이 강의 내용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죠. 한번 참고를 해서 오늘 얘기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게요. 질문을 지금 좀 제법 들어와 있는데 네. 모두 드리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서 충분히 소화드린 게 많아서 끝까지 듣기로 제가 혼자 결심을 했거든요, 우선. 그런데 듣다 보니 지금 질문 주신 내용 가운데 사회재난 극복 크루의 조영우 동백님 질문이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개인정책 보호에 대한 어떤 정부, 기업, 단체, 개인의 역할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좀 방대하기도 하고요. 네네. 굉장히 길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도 답변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들
감염 사회가 와서 중앙정부의 어떤 역할이 강화되고 우리가 가진 개인정보들이 이동 동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나타났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다는 이동 동선만 얘기하고 개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2주가 지나면 이 정보를 다 삭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제 유럽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빅브라더의 사회가 다시 도래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보호되어져야 되고 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법적인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답변이시고요. 와, 근데 지금 9시 10분이거든요.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야, 이 상황에서 질문합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닌 이유는 사실 이 질문들은 끝이 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지금 또 하나 생겼어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이 좋을 것 같아요. 김세찬님, 사회 공동체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언택트 비대면 대세인데 여기 적응 못하는 노령층, 그러니까 고령층 사회 공동체에 소외되기 쉬운 그런 연령대 분들이 많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스마트하지가 않아서 많이 뒤처지는 느낌 받거든요.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공감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 중에서도 끝까지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겠다.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이제 저 소속층 같으면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빠르게 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그 온라인 구조들을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길들이 좀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정보 습득의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 아마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내년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아쉬울 줄은 몰랐어요.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 가깝거든요. 사실 거의 발대식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제 함께 의견 많이 나눕시다 하고 첫 만남인데 첫 만남부터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씨는 지펴졌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계속해서 뜨거워져 가기를 응원하고요. 커피 2잔 드리고 저는 물러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원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박수 한 번 더 뜨겁게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